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문철 회계사입니다. 올해 2022년도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강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는 좀 예년하고 좀 다르게 이게 지금 전자칠판으로 여러분들을 좀 찾아뵙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책의 내용을 이렇게 좀 띄워놓고서 중요한 내용들 줄쳐가면서 읽어가면서 또 그림으로 좀 설명드릴 부분들은 그쪽 페이지에 또 그림도 좀 그려가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게 PDF로 내용을 띄워놓고서 이렇게 강의를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또 매년 지금 아마 지금 거의 작년까지 해서 9년째, 9년 동안 제가 국조법 어디 파트에서 문제가 나올 거다. 이렇게 특강할 때마다 이렇게 어느 파트에서 나올 거다. 이렇게 찍고 갔거든요. 국조법이 파트가 총 9개의 절로 돼 있어요. 9개의 절로 돼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문제가 나오잖아요. 국조법이.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제가 언제나 매년 한 세 파트 정도를 찍습니다. 그러면은 세 파트 정도를 찍었을 때 9년 동안, 그동안, 한 문제는 무조건 나왔고요. 두 문제 다 나온 적도 있고요. 뭐 절반 이상은 두 문제 다 나온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제가 이제 국조법 문제, 작년에 이제 시험 보신 분, 제 강의 들은 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에도 제가 몇 파트를 찍었어요. 어차피 뭐 이전가격세제, 국조법 총칙하고 이전가격세제는 국조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40%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건 언제나 매년 찍고 가는데, 그거 이후에 찍었던 게 해외 금융 계좌 요거 나올 거다라고 찍었는데 나왔잖아요, 작년에도. 그러니까요. 근데 소문이 안 나고 있어요. 좀 안타까운데 올해도 찍겠습니다. 올해 찍는데 올해도 만약에 정말 찍어 나오잖아요. 저도 찍고 난 다음에 문제 딱 봤을 때 제가 찍은 파트에서 문제 나오면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정작 그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놀라시나 봐요. 이게 소문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났는데 올해도 찍은 게 또 나오죠. 그럼 제가 거의 10년째 지금 계속 찍는 파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찍으면 찍는 데서 안 나와. 나오는 파트 막 비껴가면서 찍어주는데 저는 이렇게 찍는 대로 탁탁탁 나오고 있는데 소문이 이렇게 안 난다면 추측해서 뭐 안타깝잖아요. 아쉽고. 소문 좀 내주세요. 자, 올해는 어디를 찍느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전가격세제는 찍습니다. 걔는 어차피 이 국조법의 전체 내용 중에 한 40% 정도 가까이 차지하거든요. 그 양이. 그러니까 이전가격세제는 매년 찍어야 돼요. 그거 말고 두 파트를 더 찍을 거예요. 두 파트를. 올해 나올 수 있는 파트는 조세회피 방지세제. 그리고 상호합의 절차입니다. 이렇게 세 파트. 이전가격세제는 언제나 찍고 가는 거니까 요거 이외에 조세회피 방지세제랑 그 다음에 상호합의 절차, 요 두 파트 제가 찍습니다. 또 올해까지 해가지고 또 제가 찍은 파트 나온다. 그러면 정말 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안 나올 수도 있죠. 찍었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약발이 다 한 건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올해 이렇게 세 파트 찍었어요. 자, 내용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먼저 1절에는 총칙에 대한 내용인데요. 총칙에 보면은 첫 번째가 국조법에 대한 목적,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지금 내용이 나와 있죠. 그 목적을 보시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제거래와 관련된 조세 조정과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그리고 해외 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읽어보시고요. 그 내용들을 공부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법률과의 관계인데, 일단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제조세에 관한 기본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세나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거래와 관계해가지고는 국제조세와 관련해가지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또한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자산의 증여 등 법 소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부계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작년에 문제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는 국제거래인데 국조법을 적용하지 않고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줄여서 앞으로 국조법이라고 할 거예요. 국조법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의 부당해상 부인 규정을 그냥 적용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요 네 가지 이외에 나머지 국제거래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의 부계부를 적용, 부당해상 부인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이전가격세제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죠. 국조법 규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요거 이외에 나머지 국제거래는요. 그래서 요거 이제 이 네 가지가 지금 자산의 무상 이전, 작년에 나온 거니까 간단하게 읽어만 보세요. 자산의 무상 이전, 용역의 무상 공급 말고요. 자산의 무상 공급이죠. 또는 채무 면제, 그리고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다음에 현물 출자,
받거나 당해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리고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출연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리고 불공정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 1, 2, 3, 4번 국제거래 중에서 여기 1, 2, 3, 4번에 해당되는 그런 국제거래라면, 그러니까 국외 특수관계자랑 1, 2, 3, 4번의 거래를 국제거래를 했다면 이거는 국조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의 부계부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이외에 나머지 국외 특수관계자하고의 거래, 뭐 예를 들면은 고가매입, 저가양도, 금전자산의 대차거래 이런 것들, 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 지출해 주는 거, 그리고 용역을 무상 공급하는 거, 그죠? 걔네들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의 부계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국제조세 조정의무를 구조법상의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네 가지는, 요거는 국조법을 적용하지 않고 이 네 가지의 국제거래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부계부 규정을 적용한다, 이런 얘기죠. 그거는 이제 읽어보면 보세요. 작년에 나왔던 거니까 2년 연타로 나오기는 원래 좀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2년 연타로 나오기는 좀 그러니까 읽어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법과 조세조약과의 관계인데, 세법하고 조세조약하고의 관계입니다. 조세조약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 및 문구에 대해서는 다른 세법에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세조약을 해석 적용한다. 그러니까 조세조약에서 어떤 용어의 정의를 따로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용어가 나왔는데 그럼 이 용어는 어떻게 사용 적용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다른 세법에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서 조세조약을 해석 적용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거기서 다른 세법의 국세기본법을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해놓은 게 뭐냐면은, 이게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국세기본법에 따른 세법에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세조약을 해석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세법은 자기 자신인 국세기본법을 뺀 나머지 세법만을 열거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세법이란 국세기본법을 뺀 나머지 세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세조약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어떤 용어 및 문구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상 세법, 즉 국기법을 제외한 다른 세법에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서 조세조약을 해석 적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왜 국세기본법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지 그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세법에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서 조세조약을 해석 적용하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세법에는 자기 자신이 국세기본법을 뺀 나머지 세법만을 국세기본법상의 세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의 정의인데요. 국제거래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국제거래인데, 거래 당사자 중에 어느 한쪽 또는 거래 당사자 양쪽이, 어느 한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거나 또는 외국법인, 그 비거주자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은 제외하는 겁니다. 비거주자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과 거래한다면 국제거래가 아니라 국내 거래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거주자거나 외국법인, 거래 당사자 중에서 어느 한쪽 또는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거나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뭐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 임대차, 그 다음에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 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아무튼 국제거래라고 하는 거는 거래 당사자 중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비거주자거나 외국법인인 그러한 거래를 말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세조약에 대한 얘기인데요. 조세조약이라고 하는 거는 소득, 자본, 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 행정의 협력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 협약, 각서 등 국제법에서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조세조약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93개국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어요. 93개국하고 조세조약을 맺고 있고요. 이 조세조약, 이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뭐냐면, 조세조약에 의해서 우리나라하고 어떤 A라는 나라가 조세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그 나라하고 맺은 조세조약에서는 이 B라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 B라고 하는 행위는 우리나라 법인세법에 의하면 과세가 되는 거래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하고 맺은 조세조약에 의해서 이게 과세 대상으로 이건 과세하지 않는 겁니다 라고 되어 있다면,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국제거래를 했을 때 우리나라 세법, 국내 세법에서도 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맺은 조세조약에서도 과세 대상에 해당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거래가 과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의 과세 범위에 따른
국내세 과세 여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국내세법에서도 과세 대상에 해당해야 되고, 그리고 조세 조약,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가 맺은 조세 조약에서도 과세 대상에 해당해야지만 그 거래에 대해서 국내에서 과세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93개국과 조세 조약을 맺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과세 당국에 대한, 과세 당국은 우리나라의 납세지 관할 세무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과세 당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로 과세 당국이라고 하고 있고요. 최악 상대국, 우리나라와 조세 조약을 체결한 상대방 국가를 최악 상대국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권한 있는 당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국세청장,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국세청장이거든요. 그래서 권한 있는 당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즉 국세청장이 권한 있는 당국이 되는 거고요. 최악 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조사조약에서 권한 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국세청장에 해당하는 그 나라에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쪽 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상호합의 절차. 상호합의 절차도 뒤에서 올해 나올 수 있는 파트라고 제가 하나 찍어드린 것 중에 하나죠. 상호합의 절차의 정의는 조세조약의 적용이나 해석 또는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인 국세청장. 그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최악 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는 겁니다. 조세 조약의 적용이나 해석, 그죠? 또는 뭐 부당한 과세 처분이라든지 과세 소득의 조정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기재부 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최악 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해결하는 절차를 상호합의 절차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관계. 이제 국외 특수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에 특수관계라고 하는 건 다음에 넷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걸 특수관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하는 겁니다. 넷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1번 거래 당사자 중에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를 특수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1번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 다음에 2번은 제3자와 그 친족 등이, 그 친족이라고 하는 거는 제3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 국기법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죠. 국기법상의 친족관계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원래 친족이라고 하는 거는 혈족과 인척을 말하는 거거든요. 혈족은 이제 피로 연결된 자, 그리고 인척은 피로 연결된 자의 배우자를 인척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을 합해가지고 혈족과 인척을 합해가지고 친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혈족은 6촌 이내 혈족까지를 국기법에서는 특수관계가 있는 친족 등의 범위 안에 집어넣고요. 인척, 그 혈족의 배우자죠. 그러니까는 고모는 혈족이고 고모부는 인척이죠. 인척은 4촌 이내 인척만 국기법상 이제 특수관계가 있는 친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제3자와 그 친족 등, 제3자 친족 등이 거래 당사자 양쪽, 그러니까 A하고 B 법인이 있는데 어떤 제3자가 A 법인의 그 3자 및 그 친족이 그 A 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갖고 있고 B 법인의 지분도 50% 이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A하고 B에는 특수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A가 B의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A하고 B를 다 제3자 및 그의 친족이 A도 50% 이상 갖고 있고 B도 50% 이상 갖고 있다면 A하고 B의 관계도 특수관계가 있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두 번째 특수관계.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특수관계 중에서도 이제 지분율을 가지고 따지는 특수관계인 거죠. 지분율을 가지고 따지는 특수관계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거래 당사자 간의 어떤 자본의 출처관계나 재화용의 거래관계, 그리고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A하고 B 법인이 어떤 자본의 출처관계라든지 재화용의 거래관계라든지 그렇죠? 또는 금전 대차 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다. A하고 B가 이제 어떤 그런 각종의 거래에 대해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 중에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도 특수관계가 있다. 지금 이거는 세 번째 특수관계는 요거는 지분율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죠. 그 A하고 B가 이런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거래 당사자 중에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둘의 관계도 특성관계가 있는 경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번째도 세 번째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A하고 B에 대해서 자본의 출자 관계라든지 재화용의 거래 관계, 금전의 대차 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일단 이 둘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그리고 제3자,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여기서 말하는 그 친족 등을 포함하는 겁니다.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에, 제3자가 A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B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그때 그 A하고 B의 관계도 특성관계가 있는 그런 관계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특성관계, 국조법에서 말하는 특성관계의 정의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국의 특수관계는 거주자 내국인 또는 국내 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국외 특수관계인이라고 한다. 그죠?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 사업장. 여기서 국내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을 말하는 거예요.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과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국외 특수관계인이라고 한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은 제외한다. 당연하죠. 이제 그 거주자나 내국법인이나 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 국내에 있는 사업장이 쉽게 얘기하면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 얘네들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아까 저 위에서 1, 2, 3, 4번 본 이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국외 지배주주는 지금 보기 쭉 적혀 있는데 국외 특수관계자들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의 자들을 국외 지배주주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내국법인 또는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 그러니까는 국외 지배주주니까 거주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법인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 그죠? 얘네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런 국외 지배주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다음의 자들을 국외 지배주주라고 한다 해가지고요. 내국법인의 국외 지배주주는 다음과 같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에 대한 국외 지배주주는 다음과 같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외 지배주주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그 특수관계 얘기할 때에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직접 간접적으로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특수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간접적으로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할 때 간접 소유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간접 소유 비율을 계산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사례가 지금 4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교재. 그죠? 국외 특수관계를 판정함에 있어서 어느 한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지의 여부는 어느 한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직접 및 간접 소유 비율을 합계한 비율에 의해서 판단한다. 직접 보유 비율과 간접 보유 비율을 합해가지고 50% 이상이 되면 된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그럴 때에, 그, 간접 소유 비율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해가지고 그거 이제 1번, 2번 설명이 좀 돼 있고 사례가 지금 구체적인 사례가 4가지가 나와 있어요. 한번 잠깐 읽어보고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느 한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인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의결권 있는 소유 주식 소유 비율이 그냥 간접 소유 비율이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어느 한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0% 미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 비율과 그 주주인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 비율을 곱한 비율이다. 이제 이게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사례를 가지고 설명 드려볼게요. 이게 사례를 딱 들으시면 무슨 말인지 바로 알게 돼요. 이게 먼저 1번, 2번 사례를 가지고 설명 잠깐 드려볼까요? 자, 지금 사례 1번입니다. 사례 1번. 자, A 법인이 있고 B 법인이 있는데 여기 지금 A 법인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B 법인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A 법인이 B 법인의 지분을 10%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분율이 10% 이렇게 A 법인이 B 법인의 지분을 10%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A 법인이
C법인의 요 지분을 50%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얘가 지분을 50%를. 그리고 이 C법인은 B법인의 지분을 지금 45%를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A법인은 B법인의 몇 퍼센트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냐. A법인의 B법인에 대한 직접 및 간접 소유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냐. 직접 소유 비율은 10%죠. 그죠? 요거는 직접 소유 비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간접 소유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냐. A가 지금 C를 통해서 B의 지분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50%잖아요. 얘가 이렇게 50% 이상을 갖고 있으면은 그냥 A는 C의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50% 이상 갖고 있으면 다 가지고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C가 B를 45%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A가 C의 지분을 50% 이상 갖고 있으면은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게 그냥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건 다 그냥 이건 다 하나로 보는 거예요. A야, A. 그 얘기예요. 여기 위에 보면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인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소유 비율이 있죠. 이 주주인 이 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의결권 있는 그 소유 주식이 그냥 간접 소유 비율이 된대요. 그러니까는 50% 이상이면 1로 보는 거예요. 1로 봐서 1 곱하기 45. 자, A는 B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거는 10%고, 그렇죠? 간접 보유하고 있는 거는 이걸 그냥 하나로 보는 거니까 45%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총 직간접 보유 비율이 55%가 되는 거니까 A하고 B의 관계는 특수관계자다 이런 얘기, 특수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사례 2번을 잠깐 봐볼까요? 사례 2번. 자, 사례 2번은 즉 A가 B의 비율을 B를 30% 갖고 있어요. 직접. 얘를 A가 B의 지분 30%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A는 C를 40%를 갖고 있고요. C는 B를 50%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A는 B의 지분을 직접적으로는 30%를 갖고 있고요. 이렇게 간접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A가 이제 C를 40% 갖고 있잖아요. 이게 50% 이상이 아니죠? 50% 이상이 아니면 그럼 A는 B를 몇 퍼센트 간접적으로 몇 퍼센트를 갖고 있느냐? 얘하고 얘를 곱하는 거예요. 40%를 갖고 있는데 얘가 얘 50%를 갖고 있으니까 40% 중에 50%인 거예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곱하면 20%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A는 B의 지분을 직접적으로는 30%를 가지고 있고 간접적으로는 이게 50% 이상이 아니잖아요. 50% 이상이 아니면 그러면 간접 소유 비율은 얘하고 얘의 비율을 곱한 비율로 한다고요. 이게 50% 이상이 아니면 곱해요. 그러니까 40%에 50%니까 20%를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B의 직접 30, 간접 20 해가지고 총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직간접 소유 비율이 50%다. 그럼 50% 이상이 됐으니까 A하고 B의 관계도 특수관계가 있는 그런 법인이 되는 거죠. 그죠?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례 3번하고 사례 4번. 이것도 한번 봐볼게요. 사례 3번하고 사례 4번도 이것도 그림 한번 그려보면서. 자, 사례 3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사례 3번은 A법인이 B법인의 지분을, 자, 볼까요? A가 B법인의 지분을 40%를 지금 갖고 있어요. 직접. 이렇게. 그리고 A가 C법인의 지분을 40%를 갖고 있어요. C는 D법인의 지분을 50%를 갖고 있어요. D는 또 B법인의 지분을 50%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A가 C, D를 통해서 B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때
A는 B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몇 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느냐. 직접 보유하고 있는 건 이거죠. 40%. 직접 보유하고 있는 40%고요. 그 다음에 A가 C하고 D를 통해서 B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때 C에 대한 지분이 50% 미만이 되잖아요. 50% 미만이면은 그럼 이제 곱하는 거예요, 무조건. 한 번만이라도 50% 미만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간접 보유 비율은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A가 C를 40% 갖고 있는데 그 중에 C는 D에 50% 갖고 있고 B는 D에 50% 갖고 있으니까 다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고. 그러면 간접 보유 비율은 40% 중에 50% 중에 50%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접 보유 비율은 40%에 50%에 50%니까 20%에 또 50%니까 10%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직접은 40%, 간접은 10%. 그래서 직간접 보유 비율이 50%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만약에 이게 50% 이상이니까 이건 1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한 번이라도 처음에 시작을 이제 A하고 C부터 보는데 여기서 벌써 50% 미만이 돼버렸잖아요. 그 뒤부터는 곱하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 곱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러면 4번을 가지고 한번 잠깐 볼게요. 사례 4번은 어떻게 되느냐. 자, 사례 4번은, 자, A가 B법인을 40%를 갖고 있어요. 자, A가 B법인의 지분을 직접 40%를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A가 또 C의 지분을 50%를 갖고 있어요. 자, 50%를 갖고 있으면은 하나로 봐요. 얘기했죠. 50%를 보면 하나로 봅니다. 그리고 C는 또 D의 지분을 50%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D가 B의 지분을 10%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에 A하고 B법인의 직간접 보유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냐? 직접 보유 비율은 40%죠. 이렇게. 자, 근데 간접 보유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50%잖아요. 50%면 그냥 하나로 봐요. 하나로. 그냥 A야. 그리고 또 얘도 또 50%잖아. 그러면 또 계속 하나로 보는 거. 이렇게 하나로 보는 거죠. 50% 이상이면 계속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10%잖아요. 그러면 자, 간접 보유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로 본다는 얘기는 얘를 1로 본다는 거예요. 1로 그냥 100%로 본다는 거죠. 100%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A하고 B의 간접 보유 비율은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니까 간접 보유 비율은 1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50% 미만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그냥 곱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50%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100%로 봐요. 1로 본다고요. 100%. 그리고 또 계속 50%죠? 그러면 또 100%. 계속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50% 미만이 됐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곱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 더 가볼까요? 만약에 이게 50% 50%인데 얘가 D가 E의 지분을 뭐 예를 들면 20%를 갖고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B의 지분을 E가 예를 들어서 뭐 40%를 갖고 있다 이렇게 칠게요. 그러면 A는 B에 대해서 간접 보유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자, 50%니까 100으로 봐요. 100% 1. 역시 또 계속 50%니까 계속 하나로 봐요. 그랬다가 여기는 이제 50%가 아니잖아요. 50% 미만이죠. 그럼 이때부터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A하고 B의 간접 보유 비율은 100% 곱하기 100% 곱하기 여기서부터 이제 50% 미만이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곱하는 거예요. 20%에 이것도 이제 만약에 이거 50%다 이게 50%를 할지라도 한번 이제 곱해지기 시작했잖아요. 20% 곱해졌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계속 곱하는 거예요. 1이 아니라 계속 50% 이게 이렇게 되면 20% 하고 난 다음에 다시 50% 곱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간접 보유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에 20%에 50%니까 10%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얘도 50%고 얘는 20% 똑같이 얘하고 얘만 50, 20이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A가 B에 대한 간접 보유 비율은 50%면 1로 보죠. 또 계속 50%니까 1로 보죠. 그리고 또 50%가 1로 보죠. 여기까지도 1로 계속 보는 거죠. 여기까지도 1로 계속 보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 20%로 곱하는 거니까 A하고 B에 대한 간접 보유 비율은 50%면 1로 봐요. 100% 계속 50% 계속 1로 봐요. 50% 계속 1로 봐요. 그리고 여기서는 20%니까 이제 곱하는 거죠. 처음으로 20%로 곱해서 A가 B에 대한 간접 보유 비율은 20%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간접 보유 비율을 계산할 때 A부터 시작해가지고 50% 이상이면은 계속 100%로 보는 거예요. 그랬다가 처음 50% 미만이 나오잖아요. 50% 미만이 나오면 이거 아까 20% 이렇게 됐고, 그럼 이제부터 이제 곱하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50% 나온다 할지라도 한번 곱하기 시작했다면 계속 곱하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해가지고 직간접 보유 비율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간접 보유 비율 계산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직접 보유 비율은 어려운 거 없죠. 직접 소유 비율은 뭐 직접 소유하는 거니까. 근데 그 간접 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50% 이상이면은 1로 한다. 근데 여러 번에 걸쳐서 간접 소유를 할 때는 처음 50% 미만이 나오면 그 뒤부터는 곱한다. 그 비율을. 비율을 곱한 비율을 간접 소유 비율로 한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가 있는데, 이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가 4가지가 있어요. 근데 4가지 중에서 이게 4번은 3번이랑 연결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니까,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는 사실 1, 2, 3번이고요. 4번은 3번의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4번은 3번의 구체적인 사례예요. 자, 1번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귀속에 대한 실질과세예요. 그러니까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무자로 해서 조세조약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1번은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인 거고요. 2번은 거래 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입니다.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서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이거는 이제 2번은 거래 내용에 관한 실질과세를 말하는 겁니다. 3번에 대한 내용은 우회거래에 관한 실질과세예요. 어떤 국제거래에서 이 법 또는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회거래를 한다는 얘기, 쉽게 얘기하면 둘 이상의 행위나 거래를 거쳤다는 게 우회거래를 한다는 얘기인데, 우회거래를 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우회거래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봐서 이 법이나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우회거래에 관한 거래예요. 실질과세. 그러니까 어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쳐서 그렇게 행위를 한 거라 할지라도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봐서 이 법이나 조세조약을 적용한다는 거죠. 우회거래에 관한 실질과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 4번은 그 우회거래에 관한 실질과세의 구체적 사례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회거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 부담금액, 여기서 말하는 조세 부담금액은 소득세랑 법인세랑 조세조약의 적용의 대상이 되는 조세만을 말하는 겁니다. 우회거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납부할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그 조세에 대한 그 금액이 우회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계산한 조세 부담 금액의 50% 이하가 돼서 조세 부담이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해당 우회거래에 정당한 사업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우회거래한 게 정당한 사업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등의 조세 회피할 의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이 법 및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서 거래한 것으로 추정해가지고 우회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3번을 적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4번이 구체적인 사례가 나올 만한데요. 그러니까 소득세 우회거래를 해가지고 제3자를 통한 거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2개 이상의 연속된 거래를 해가지고 사실은 A하고 지금 B하고 거래를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 C를 거쳐, 원래는 이렇게 거래를 한 건데 이렇게 이를 통해서 이렇게 거래한 것처럼 겉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원래는 직접 이렇게 거래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C를 통해서 거래를 한 거예요. 이렇게 C를 통해서 거래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그러면은 우회거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납부할 조세 부담금에 우회거래를 해서 이렇게 C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납부해야 될 조세, 이렇게 통해서 했더니 우리나라에서 내야 되는 소득세나 법인세나 조세조약에 적용 대상이 되는 그 조세에 대한
조세 부담 금액이 100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국내에서 지금 100이라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계산한, 즉 너 이게 직접 거래한 거 아니야. 그래서 실질에 따라서 과세를 직접 해봤더니 요 금액이 요게 뭐 예를 들면 뭐 250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게 우회 거래를 해서 냈던 조세 부담 금액이 법인세나 소득세나 조세 조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조세 금액이 100이었는데 실질 과세, 너 직접 거래한 거 아니야? 그래서 실질에 따라서 과세했더니 250이 나왔잖아요. 이거에 50% 이하가 된대요. 50% 이하잖아요. 지금 이거의 절반 이하죠? 절반 이하면 그러면은 너 이거 이걸로 하겠다는 거죠. 이걸로 하는데 대신에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입증을 하면 돼요. 조세 부담 현재 감소가 됐잖아요. 지금 직접 했다면 250인데 통해서 했더니 100밖에 안 나온다면, 즉 실질에 의하면 250인데 50% 이하가 돼버린 거죠. 우회 거래를 했더니. 그죠? 그랬다면 조세 부담이 현저히 감소가 된 거니까 너 이걸로 할 거야, 너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건데, 아닙니다, 저 이걸로 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입증을 해야 돼요. 그게 납세 의무자가 해당 우회 거래에 정당한 사업 목적이 있다는 사실 등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면, 아 그래? 그러면 이걸로 하는 거고, 그걸 입증하지 못하면, 입증하지 아니하면 이걸로 하는 거고. 자, 그런데 입증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여기 중간에 이 말이 나와요.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말인데, 우회 거래의 금액이 10억 원 이하고, 우회 거래한 금액이 10억 원 이하고, 우회 거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납부할 조세 부담의 감소액이 얘에 비해서 지금 얘가 지금 150 감소했잖아요. 근데 그 감소 금액이 1억 원 이하라면, 두 가지가 엔드. 우회 거래 금액이 1억 원 이하고 엔드, 우회 거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납부할 조세 부담의 감소액이 1억 원 이하라면은 입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걔네들은 실질 과세 안 하는데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걔네들은 실질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외함. 우회 거래에 관한 실질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냥 이걸로 하겠다는 거죠. 금액이 작으면은 실질 과세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4번에 이 구체적 사례가 이 문구로 그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회 거래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납부를 해야 될 소득세나 법인세나 조세 조약에 적용 대상이 되는 조세, 그 금액이 우회 거래에 대한 실질 과세, 만약 우회 거래 경제적 실질에 따라 가지고 과세한 금액에 비해서 50% 이하가 감소가 됐다면, 50% 이하가 돼서 조세 부담이 현저하게 감소가 됐다면, 그렇죠? 그러면은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정당한 사업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라고 입증을 한다면, 자,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입증을 한다면 그러면은 요거를 세금으로 해주고, 입증을 못하면 실질에 따라서 이거를 세금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입증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금액이 너무 작은 거죠.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된 거죠. 우회 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하고 엔드, 우회 거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납부할 조세의 부담의 감소액이 1억 원 이하라면은 그러면 걔네들은 입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실질에 따라서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해줄게. 금액 얼마 안 되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우회 거래에 관한 구체적 사례 문제도 말 문제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걔네도 정리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공적법 총칙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2절 이전가격세제. 요 이전가격세제가 뭐 국조법 내용의 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한 4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 조정이라고도 하는데요.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 조정, 다른 말로 이전가격세제라고 합니다. 네, 이전가격세제에 대한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이제 그림을 한번 잠깐 제가 그래도 좀 그려드리고 가야 되니까, 요렇게 예. 이전가격세제 그림을 잠깐 그려드릴게요. 요런 내용입니다. 이전가격세제는 국내에 자, 국내에 갑이라고 하는 법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국외에 A라고 하는 법인이 있는데 얘가 국외 특수관계자예요. 이 국내의 갑과 국외의 A라는 법인은 국외 특수관계자. 근데 지금 이 둘이서 거래를 하는데 국내에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20%고
이 외국의 법인세는 10%, 각 나라마다 세율이 다 다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얘하고 얘가 국제적으로 이게 비정상적인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지금 재화를 파는데, 이게, 재화를 이렇게 공급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대가를 받는데 60원만 대가로 받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근데 이게 정상적인 거래, 그러니까 정상가액이라고 해가지고 시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정상가액은 정상 가격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정상 가격은 100원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00원짜리의 물건인데 60원만 받은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그만큼 손실이 100원짜리 60원 받은 거니까 국내 가업은 그만큼 손실이 발생하죠. 정상적인 거래에 비해서 40원만큼 소득이 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세율이 20%니까 8원이 줄어드는 거죠. 그거에 반해서 이쪽에 국외에 있는 특수한 계좌 A는 100원짜리인데 60원만 준 거니까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돈을 덜 준 거니까 소득이 40원 늘어나죠. 세금도 늘어나겠지만 이쪽은 세율이 10%다 보니까 세금은 4원만 늘어나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의 이렇게 세율이 다르다 보니까 국제 간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해가지고 국외 특수관계인하고 국제 거래를 하면서 이런 비정상적인 거래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세금을 회피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8원이 줄어들지만 이쪽에서는 4원이 늘어나는 거니까 순액으로 따지면은 결국에는 4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국제 거래와 관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고가 매입, 이런 저가 양도는 이런 고가 매입이나 이런 저가 양도나 또는 금전자산의 대차 거래나 이런 거래들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따른 부계부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거든요. 예, 국조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해라 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이전 가격 세제라고 하는 건데요. 너 여기서 지금 정상적인 가격이 아닌 60원 받은 거야? 그러면은 그 차이나는 40원만큼 소득 줄었잖아. 그 40원만큼을 얘를 받아와야 돼. 얘한테서 40원을 받아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받아오게 되면은 그만큼 정상적인 거래인 100원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40원을 다시 받아와야 돼. 이전 가격을 만큼 반환받아야 돼. 그러면은 반환을 제대로 받았어? 일정 기간을 정해주겠죠. 그 기간 내에 반환을 받으면은 그러면 그만큼 소득이 늘어나고 얘는 얘한테 돈을 더 주는 거니까 소득이 더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거래가 될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근데 기간을 정해놓고서 40원을 반환받으라고 했는데 기간 내에 40원을 반환받지 않았네? 기간 내에 40원을 반환받지 않았다면은 그 40원 반환받지 않은 금액을 반환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입금 산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전 가격 세제예요. 입금 산입 40원을 하겠다.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서는 돈을 안 줬지만 안 줬더라도 저쪽에서 입금 산입 됐으니까 이쪽에서는 안 줬더라도 얘를 그냥 가만히 놔둬버리면 저쪽에서 입금 산입되고 이쪽에서는 그만큼 소득이 40원 돈을 안 줬으니까 안 줬으면은 40원이 그대로 늘어난 상태잖아요. 100원 줘야 되는데 60원 준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할지라도 가만히 놔두면은 이건 2월 입금이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입금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소득이 40원 또 늘어난 거 놔둬버리면은 입금으로 2번 과세 되는 거니까 대응 조정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쪽은 만큼 송금 산입을 또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돈을 주고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렇게 입금 산입을 하고 이쪽에 송금 산입하게 하는 거죠. 이게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의 이전 가격 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과세 조정. 이를 다른 말로 이전 가격 세제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 가격으로 거래를 하지 않았을 때 받아오라는 거죠. 받아오면 정상적인 거래가 되는 거죠. 40원만큼 더 받아오면. 얘는 준 거고 얘는 받은 거니까. 그럼 다시 정상적인 거래가 돼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반환받지 못했어? 반환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반환 못 받은 금액 그 40원 이전 가격만큼의 그 정상적인 가격에 미달하는 차이나는 금액만큼을 입금 산입하겠다. 그리고 이쪽은 그거에 대한 대응 조정으로 소금 산입을 하겠다. 반환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거래로 하겠다는 거죠. 그걸로 맞춰가지고 입금 산입하고 소금 산입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요거를 이전 가격 세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요. 먼저 1번이 정상 가격 등에 의한 과세 조정 해가지고요.
일단 요것도 이 말도 말로 나올 수 있어요.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의 정상 가격에 의한 과세 조정은 조세 회피 목적이나 국외 특수관계인의 과세속 실현을 전제 조건으로 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 조세 회피 목적이었든 아니든 뭐 실질적으로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렇게 했겠지만 그거를 전제 조건으로 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를 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가격에 맞춰 가지고 조정하겠다는 거죠. 그걸 이전 가격세제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한 과세 조정은 조세회피 목적이나 국외 특수관계인의 과세 소득을 실현시킬 거를 전제 조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결과적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했겠지만 그걸 전제 조건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정상 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 청구. 이제 거주자는 내국법인과 이제 여기 국내 사업자를 말하는 거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거주자는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 신고서를 첨부해서 납세지 관할 세무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정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거래는 정상 가격이 아닌 이런 다른 금액으로 더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 거래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정상 가격으로 다시 하겠습니다라고 여기 이 거주자가 저 정상 가격으로 다시 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요. 소득세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다시 정상 가격으로 신고를 하거나 그 지났다면은 수정 신고 기한 또는 경정 청구 기한 또는 기한 후 신고 기한까지 이번에 개정돼 들어왔어요. 기한 후 신고 기한까지 거주자가 직접 저 이런 정상 가격으로 거래 안 했는데 저 정상 가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정상 가격으로 해서 수정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직접 이렇게 수정 신고하거나 경정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주자가 직접 할 수가 있고요. 그거를 정상 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 청구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거주자가 하는 게 아니라 과세 당국이라고 해가지고 과세 당국은 아까 우리 그 정의에서 과세 당국이라고 하는 것은 납세지 관할 세무장 또는 지방세청장을 과세 당국이라고 했잖아요. 과세 당국은 거주자와 국외 특수인 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거주자가 직접 수정 신고하거나 경정 청구하지 않았다면은 과세 당국이 정상 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금액으로 거래했어. 그러면은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결정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정상 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이거는 과세 당국이 하는 겁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장 또는 지방세청장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세 당국은 위 이를 적용할 때 정상 가격 산출 방법 중에서 같은 정상 가격 산출 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 연도에 대해서 정상 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 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 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외 특수관계인하고 올해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하나의 정상 가격 적용을 계속 적용한다는 겁니다. 정상 가격의 적용을 계속 적용한다. 그래서 이거는 정상 가격 적용의 계속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상 가격 적용의 계속성.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둘 이상 과세 연도에 대해서 정상 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 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 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상 가격에 의해서 거주자가 직접 수정 신고하거나 경정 청구할 수도 있고, 그렇죠? 걔네들이 직접 수정 신고하거나 경정 청구하지 않았다면은 그러면은 과세 당국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상 가격 산출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정상 가격 산출 방법은 이게 6가지 방법이 있어요. 정상 가격 산출 방법은 국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기능 및 경제 환경 등 거래 조건을 고려해서 1번부터 6번의 방법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6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6번 방법이 있죠. 그 6번의 방법은 1번에서 5번의 방법으로 정상 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겁니다. 예. 1번, 1, 2, 3, 4, 5번을 적용하는데 얘네들을 정상 가격으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6번을 적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1번부터 6번까지 이게 거래 실질의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이 방법이 미래 현금 흐름의 예상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요게 미래 현금 흐름의 예상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방법. 예상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방법. 할인하는 방법. 이래가지고 정상가격으로 하겠다. 이 금액은 정상가격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그 6번에 해당되는 그 내용인데요. 요거는 1번부터 5번까지의 방법을 정상가격으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6번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여기 1번부터 5번까지는 뭐냐. 그래서 그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비교 가능 제3자 가격 방법은 말 그대로 뭐 비교 가능한 제3자하고 거래한 가격이 있다면 그 금액을 정상 가격으로 하겠다는 거죠. 비교 가능한 제3자하고 거래한 가격이 있다면 그거를 정상 가격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재판매 가격 방법은 뭐냐면은 재판매 가격 방법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재판매 가격 방법. 그림을 한번 잠깐 그리면 국내에 갑이라는 자가 있고요. 국내에 갑이라고 하는 이제 거주자 또는 뭐 내국법인, 그리고 얘가 국외의 특수한 개인. 얘가 이제 국외에 있는 특수한 개인이에요. 국내 갑이라는 자하고 국외에 있는 특수한 계좌하고 거래를 하는데 갑이라는 자가 국외에 있는 특수한 계좌한테 제품을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돈을 얼마 받았거든요. 그때 정상 가격을 얼마로 할 거냐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이때 정상 가격 얼마로 할 거냐? 그러면은 이 제품을 특수한 계좌가 아닌 제3자랑 거래한 가격이 있다면 그 금액을 그냥 정상 가격으로 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비교 가능 제3자 가격 방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얘가 그 제품을 사가지고 외국에서 얘가 제3자한테 이 제품을 그대로 또 팔 수 있겠죠, 이렇게. 얘가 제3자한테 판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받았냐면 1,000원을 받은 거죠. 이 가격은 있는 거야, 외국에서. 그러면은 요 금액을 안다면은 이렇게 하자. A가 통상적으로 얼마의 이윤을 붙이느냐. 통상의 이윤이 얼마냐. 보니까 그 A는 통상 이윤을 매출액의 20%를 통상의 이윤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출액의 20% 통상의 이윤으로 한다면 그러면은 이거를 얘한테 지금 1,000원에 팔았으면은 여기서 이윤이 200원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800원의 물건을 사가지고 1,000원에 판 거 아니야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 통상의 이윤을 차감한 금액, 그죠? 여기 제3자한테 물건을 재판매했을 때에 거기에다 통상의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정상 가격으로 하겠다. 이거를 재판매 가격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재판매 가격 방법. 그러면 원가 가산 방법은 뭐냐? 그러면 원가 가산 방법은 볼게요. 원가 가산 방법은 이것도 그림으로 잠깐만 그려드릴게요. 원가 가산 방법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는 이렇게 뭐 국내에 갑이라고 하는 자가 국외에 있는 A라고 하는 국외 특수관계인한테 제품을 팔았어요. 제품을 이렇게 팔았거든요. 이제 이때 정상 가격을 얼마로 할 거냐 지금 이런 얘기죠. 근데 얘가 그 물건을 또 팔았으면은 통상의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정상 가격으로 하면 되는데 얘는 그 제품을 얘가 판매한 적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얘가 우리나라에서 뭔가 원재료 같은 걸 매입을 해가지고 제품을 팔았을 거 아니에요? 제품 만들어서. 그때 얘가 원재료를 제3자로부터 국내에서 원재료를 매입을 한 거죠. 원료를. 그렇죠? 원료를 매입을 해가지고 그 원가가 1,000원이었던 거예요. 그럼 얘는 통상의 이윤을 어떻게 하느냐?
통상 이윤을 그 매출 원가의 25%를 뭐 예를 들면 원가의 25%를 통상 이윤으로 붙인대요. 그러면 원료 매입한 금액 1,000원인 건 제3자랑 거래했으니까는 이건 정상적인 거래였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25%가 250원이니까 그죠? 250원을 더한 금액으로 팔았을 거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그 금액을 정상 가격으로 하겠다는 거죠. 1,250원. 그러니까 원가의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정상 가격으로 하겠다. 이게 원가 가산 방법이에요. 재판매 가격 방법이나 원가 가산 방법이 어려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거래 순이익률 이익률 방법, 이것도 뭐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은 거래 순이익률 방법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 요거에 대한 얘기예요. 자, 국내에 갑이라고 하는 자가 있고, 이 국내 갑이라고 하는 자가 국외에 있는 A라는 자로부터 얘는 이제 제품을 매입했다고 한번 봐볼게요. 국외에 있는 A라는 특성자로부터 제품 매입을 한 거예요. 그때 이거 정상 가격을 지금 얘가 얘한테 얼마를 줬을 거 아닙니까? 그때 얘가 얘한테 준 금액의 정상 가격을 뭘로 할 거냐가 이제 문제잖아요. 이렇게. 근데 국내에 얘가 이거를 제3자한테 국내에서 얘가 이 제품을 팔았는데 1,000원 받은 거예요. 매출해가지고 1,000원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가 얘한테 팔 때에는 영업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또 판매하면 또 비용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때 영업 비용은 100원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매출액은 1,000원이었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 갑은 거래 순이익률을 거래했을 때의 순이익률을 10%로 하는 그러한 법인이래요. 자, 그러면 이 갑이 이 정상 가격을 얼마로 할 거냐? 정상 가격은 거래 순이익률을 10%로 한다는 얘기는 매출액분의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10%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얘가 얘한테 물건을 사가지고 팔았을 때 매출액이 1,000원이잖아요. 그리고 순이익은 그 1,000원에서 발생한 비용을 빼는데 이게 매출 원가겠죠? 매출 원가, 얘를 얼마로 할 거냐잖아요. 얼마로 할 거냐? 그리고 영업 비용이 100원이 발생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1,000원 중에 그 1,000원대 발생된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10%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X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럼 X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면 X는 그러니까 여기 분자가 100원이 돼야 되는 거고 분자가 100원이 되려면 X는 800원이 돼야 되는 거죠. 정상 가격은 800원으로 하겠다. 이제 이게 거래 순이익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갑의 거래 순이익률을 몇 %로 할 거냐. 얘는 거래 순이익률을 10%로 하는 그런 법인이라면 그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이익 분할 방법은요. 요거는 이런 거예요. 이익 분할 방법은. 그러니까는 이익을 A하고 갑이 어떤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벌어든 이익을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서 나누는 거거든요. 예를 한번 들으면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좀 복잡하긴 한데 국내의 갑이라고 하는 법인이 이렇게 있고 국내의 갑이라는 법인이 국내에서 을이라는 법인으로부터 원료를 매입을 했어요. 100원에. 원료를 매입하고 돈을 주는데 100원에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완제품 만들어서 얘를 국외에 있는 A라고 하는 특수관계자한테 그 제품을 판 거죠. 그랬을 때 얼마를 받았는데 그때의 정상 가격을 얼마로 할 거냐.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국외에 있는 A는 이거를 또 국외에 있는 B한테 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이죠. 거죠. 얘한테 또 판 거죠. 이거를 물건을 팔았어요. 매출. 팔아가지고 이거를 360원을 받았대요. 이렇게. 그때 얘는 이제 물건을 팔 때 얘는 이제 영업 비용이 10원이 발생을 했고요. 10원이 발생을 했고요. 얘는 원재료 말고도 이런저런 추가적인 제조 비용이 또 제조 비용이 50원이 또 발생을 했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은 거래 순이익률을 한번 따져보면은 이게 쌍방이 실현해야 될 거래 순이익은 지금 받은 돈이 총 얼마가 되냐면 360원을 받았잖아요. 360원. 360원을 받았는데 얘가 얘한테 100원 주고 50원 발생하고 잠깐 보면은 비용이 발생한 게 그러니까
자기끼리 거래한 거 말고 비용 발생한 게 100원 줬죠, 50원 줬죠, 10원 발생했죠. 근데 총 얼마를 받았냐면 아무튼 360원을 받았죠. 그러면 갑하고 A가 갑하고 A하고 둘이서 한꺼번에 둘이서 같이 인식해야 될 이익은 360원에서 160원을 뺀 금액. 그렇죠? 갑하고 A가 인식해야 될 순이익은 200원이라는 거예요. 200원. 그러면은 그 200원의 그 이익을 갑하고 A가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서 내가 더 많이 공헌했다, 내가 더 많이 공헌했다. 상대적 공헌도를 미리 정하는 거예요. 상대적 공헌도를 4대 1로 하기로 한 거죠. 그죠? 얘를 4, 얘를 1. 그러면 200원의 5분의 4는 갑이 이익을 가져가고 200원의 5분의 1은 A가 이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갑이 가져가야 될 이익이 200원의 5분의 4, 160원을 얘가 이익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상 가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원재료의 매입가격 100원에다가 제조비용 50원 했으니까 150원에 이익을 160원을 지금 이익을 받기로 했잖아요. 이익을. 그러면은 갑이 160원의 이익을 더 얻어야 되는 거니까 정상 가격은 310원으로 하겠다는 거죠. 정상 가격 310원으로 하겠다. 이때 정상 가격은 310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갑하고 A가 인식해야 될 전체 이익이 200원인데 상적 공헌도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갑하고 A가 그 이익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4대 1로 상적 공헌도가 4대 1이어서 이익을 4대 1로 나누기로 했다면 갑은 160원의 이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갑한테 발생한 지금 비용이 150원이니까 160원을 더한 310원을 정상 가격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걸 이익 분할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정상 가격 산출 방법은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어떤 방법인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 1번부터 5번까지의 방법을 정상 가격 산출 방법을 하되 1번부터 5번의 방법을 정상 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렇게 6번의 방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6번의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아까 미래현금 흐름의 예상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걔를 정상 가격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6번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렇죠? 네. 자, 이게 지금 정상 가격 산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정상 가격, 정상 원가 부담액 등에 대한 결정 및 경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과세 당국은 이제 납세지 관할 세무장하고 지방국세청장이죠. 거주자가 국외 특수관계인이 사전에 원가, 비용, 위험, 줄여가지고 원가 등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확보하는 경우에 거주자의 원가 등의 분담액이 정상 원가 분담액보다 적거나 많을 때에는 정상 원가 분담액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정상 원가 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것도 그 이전가격세제의 하나의 내용 중에 하나인 건데요. 이거는 어떤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라 거주자가 국외특수의 관계인하고 사전에 어떤 공동 개발을 하는 거예요. 공동 개발을 하는 여기 써 있죠. 공동 개발을 하는데 그 공동 개발을 할 때 들어가는 어떤 원가라든지 또는 비용이라든지 위험이라든지 그걸 이제 분담하기로 어떤 약정을 체결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확보를 하는 공동 개발을 하는 경우예요. 근데 공동 개발을 할 때에 원가 분담액이 정상 원가 분담액보다 원가 분담액이 실제 원가 분담액이 적거나 많았을 때에는 정상 원가 분담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정상 원가 분담액으로 하지 않고 거주자가 원가 분담액이 이거보다 더 적거나 많이 해가지고 과세표준하고 세액을 신고를 했다면 과세당국은 정상 원가 분담액으로 해가지고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주자의 과세표준 세액을 다시 계산해서 결정 및 경정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공동 개발할 때 국외 특수관계인과 공동 개발을 할 때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위 일에 따른 정상 원가 분담액은 거주자가 국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원가 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서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분담액으로서 무형자산의 공동개발료 원가 등을 그 무형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편익, 기대편익이라고 하는데 그게 비례해서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원가 등이
당초 약정대로 분담되지 못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고려해서 그런 불가항력적 사유를 고려해서 재산정한 금액을 정상원가 분담액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정상원가 분담액에 의해 가지고 결정 및 경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3번이 이제 시험 문제에서 또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과세 당국은 거주자와 국외 특수행거인이 공동 개발한 무형자산에 대해서 적정하게 원가 등을 배분하여 각 참여자의 지분을 결정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에 공동 개발한 무형자산으로부터 기대편익이 약정 체결 시에 예상한 기대편익과 비교해서 일정 비율인데 그 일정 비율이 20%예요. 20% 이상 변동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그 약정 체결할 때 예상한 기대편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예상한 기대편익이 실제로 약정 체결한 후에 공동 개발한 무형자산부터 기대편익 발생한 기대편익이 약정 체결 시에 예상한 기대편익과 비교해 가지고 20% 이상 변동이 된 거예요. 그럴 때는 원래 결정된 각 참여자의 지분을 변동된 기대편익을 기준으로 조정해서 거주자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 또는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예상했던 기대편익으로 하는 게 원래 원칙인데 그 예상하는 기대편익과 비교해 가지고 약정 체결한 후에 기대편익이 처음에 예상한 기대편익, 약정 체결할 때에 예상했던 기대편익과 비교해서 20% 이상 변동이 되면, 그러니까 20% 이상 변동이 안 되면 처음에 약정 체결했을 때 예상한 기대편익으로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그죠? 근데 그게 처음에 약정 체결할 때 예상한 기대편익하고 비교해서 일정 비율 20% 이상 실제 약정 체결 후에 기대편익이 변동된 거예요. 그러면 그 변동된 기대편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과세표준하고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 이상 변동이 되면 그러면 조정하라는 거죠.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결정 및 경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3자 개입거래. 제3자 개입거래는요, 요거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주자가 국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하고 국제거래를 한 거죠. 거주자가 국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랑 국제거래를 했다 할지라도 그 거래가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외 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한 것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규정, 정상 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 청구, 정상 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정상 가격 산출 방법, 정상 원가 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 규정, 즉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전 가격 세제의 이 규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하고 거래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다음에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은 국외 특수관계인하고 국제거래를 한 것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A가 국내에 갑이라고 하는 자가 국외에 있는 B라고 하는 자랑 거래를 한 거예요. 얘는 특수관계자가 아니에요. 얘하고는 특수관계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닌데도 얘하고 거래한 거를 국외 특수관계인하고 거래한 것으로 봐서 이전가격세제 규정, 이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런다는 겁니다. 이 국외에 A라고 하는 갑의 국외 특수관계인이 있거든요. 근데 해당 거주자와 그 특수관계인 간에 이 B하고 거래한 거에 대한 사전 계약이 있을 것.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거래를 하는데 얘하고 사전 계약을 한 거죠. 그리고 엔드 이걸 해야 되고 해당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에 그 거래 조건이 실질적으로 결정되고 사전 계약했고요. 거래 조건이 B하고 거래하는데 거래 조건을 A하고 결정을 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을 했다면 그러면은 이 B라는 제3자가 그냥 껴가지고 거래한 것 뿐이다. 실질은 누가랑 거래한 거다? 갑이 A랑 거래한 거다. 제3자가 개입해가지고 같이 거래한 거래한 것으로 보는 거지 실질은 그냥 A랑 거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제3자 개입 거래라고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그러한 거래의 경우에는 국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랑 거래했다 할지라도 국외 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한 것으로 봐서 그래서 이렇게 이전가격세제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죠. 그게 제3자 개입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계거래 인정. 그죠?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높거나 낮거나 뭐 이런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계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나의 국제거래로 보는 거예요. 상계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나의 국제거래로 봐서 이전가격세제 규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상계거래의 경우에는 그 거래는 들어가지 않는 거죠. 이전가격세제 중에서도 아까 정상원가 분담액에 의한 결정 및 경정 규정을 뺀 나머지 이전가격세제 규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 공동개발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상계거래가. 그래서 이 거래에 대해서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그러한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요. 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계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그냥 하나의 국제거래로 봐서 이전가격세제 규정을 적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의 거래는 이거예요. 거주자가 같은 국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국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과세연도 내에 다른 국제거래를 통해서 그 차액을 상계하기로 사전에 합의할 것. 예를 하나 들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해당 거주자가 사전 합의 사실과 상계 거래 내용을 증명할 것. 그렇죠? 이렇게 이게 어떤 내용이냐? 이거 이제 그림을 하나 잠깐 좀 그려드리면은, 그러니까 국내에 갑이라는 이제 사업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국외에 A라고 하는 또 사업자가 있는데 둘 관계가 특수관계자예요. 특수관계자. 근데 A가 이제 같은 특수관계자하고 어떤 거래는 얘하고 같은 과세연도에 다른 국제거래를 두 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A는 얘한테 예를 들어서 블루투스 기술 이전을 해준 거죠. 블루투스 있잖아요. 블루투스 기술 이전을 해준 거예요. 기술 이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한테서 돈을 이제 3억을 받는 거죠. 이렇게 이런 국제거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갑은 그걸 가지고 이제 블루투스 뭐 헤드셋을 만들어 가지고요. 블루투스 헤드셋을 얘한테 판 거죠. 블루투스 뭐 헤드셋을 만들어 가지고 얘한테 판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얼마를 받기로 했냐면 10억을 받기로 한 거죠. 이렇게 해서 10억을 받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국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과세연도에 국제거래를 두 개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걸 상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얘한테 3억 주고 그리고 얘는 얘한테 10억 받는 거잖아요. 상계를 해가지고 상계거래 인정해가지고 쳐서 그러면은 A가 갑에게 순액을 해가지고 7억을 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상계거래를 인정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죠. 상계거래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계거래 인정이에요. 국제거래에서 그게 이 거래가 정상가액보다 낮거나 낮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계거래로 해가지고 하나의 국제거래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전가격세제를 본다. 하나의 국제거래로 해서 이 7억이 정상가격에 비해서 더 낮거나 높은지를 판단한다. 지금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2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1번의 니은에 따라 증명되는 상계거래 중에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상계거래가 없는 것으로 봐서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한다.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면 상계거래 해가지고 A가 갑에게 7억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 7억이 정상가격에 비했을 때 높거나 낮은 건지를 이제 판단하면 되는 건데, 근데 아무리 이렇게 상계거래가 인정이 된다 할지라도 원천징수할 때는 우리가 이 블루투스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 A한테 줘야 되는 금액 3억에 대해서는 사용소득이라고 해가지고요. 요 3억 있잖아요. 요 3억 줄 때 이 3억 주는 거 있죠. 이거는 사용료 소득이라고 해가지고 원천징수를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상계거래가 인정된다 할지라도요, 원천징수 할 때는 상계거래가 없는 것으로 봐서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한다. 원천징수는 그냥 3억에 대해서 원천징수 해야 된다는 거죠. 상계거래하게 되면은 갑은 A한테 주는 거 없고 A로부터 7억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7억을 정상가격과 비교하면 되는 건데, 원천징수 할 때는 상계거래가 없는 것으로 봐서, 즉 3억 주는 걸로 봐가지고 원천징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이자나 배당이나 사용료 소득 같은 거, 이제 기술 이전했을 때 사용료 소득 같은 거 지급할 때에는 이렇게 원천징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천징수 할 때에는 상계거래가 없는 것으로 봐서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 이제 상계거래 인정이고요. 그 다음에 최악상대국의 과세충에 대한 대응 조정.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그 이전가격세제에서 잠깐 그 큰 틀 개념 얘기할 때 얘기했던 건데, 그러니까는 아까 이전가격세제의 경우에 갑이 A한테, 국외에 있는 A한테
재화를 팔고서 정상 가격이 100원인데 60원만을 받은 거예요. 대가로. 그러면 40원을 받아와라. 반환 받아라. 근데 그 기간 정해놓고 반환 받으라고 했는데 그 기간 내에 반환을 못 받았어? 반환 못 받았다 할지라도 너는 그러면은 40원을 입금 산입할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서 40원을 받지도 않았는데 입금 산입했으니까 주지도 않았지만 송금 산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 대응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최악 상대국의 과세 조정이 돼. 이쪽에서 과세 조정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서는 대응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에서는 돈 받지도 않았는데 입금 산입했으니까 이쪽은 가만히 놔두면은 양쪽 다 과세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받지도 않았는데 입금 산입했으니까 이쪽은 주지도 않았지만 송금 산입이라고 하는 대응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러한 특례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상호합의 결과에 통보를 받은 날 일방적 사전 승인을 받은 거주자, 이게 뭔지 좀 이따 볼 건데요. 일반적 사전 승인을 받은 거주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한 세무장한테 수정신고 및 경전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응 조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려면 3개월 이내에 이쪽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장에게 수정신고 또는 경정 청구를 해야 된다. 이게 2개월이 아니에요. 상호합의 결과에 통보를 받은 날 일방적 사전 승인이 뭔지 좀 이따 볼 건데, 일방적 사전 승인을 받은 거주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일단은 전반적인 어떤 개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이전 가격 세제에 관련해 가지고 소득 금액 조정을 할 때 소득 처분하고 세무 조정은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얘기는 잠깐 쉬었다가 내용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